제가 어제 카페에 갔는데 책이 여러 권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책들을 읽어보다가 딱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은 책이 있었어요. 보통 그런 곳에서 읽는 책은 휘리릭 읽어보게 되는데 이 책은 한 문장 한 문장 생각하면서 읽다가 끝까지 다 읽어버리고 결국 집에 오는 길에 책을 사서 이렇게 카메라까지 켜게 되었네요. 바로 번아웃 세대라는 책이에요. 저는 번아웃이라는 말이 저와는 거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살면서 번아웃이 왔다고 느낀 적이 크게 없었거든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에 열정적이었고 한번 시작하면은 꽤 꾸준한 편이었고 이 열정이 식더라도 벌려놓은 일은 꽤나 오래까지 붙들고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번아웃이 왔다고 크게 느껴본 적이 없었는데 이 책의 첫 장을 읽는 순간 아, 내가 겪은 게 번아웃이었구나. 아, 지금도 나는 번아웃을 완전히 극복하지 못한 상태구나. 이렇게 크게 와닿아서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느낌이었어요. 거기에는 제가 그동안 알고 있던 번아웃이라는 개념이 단순히 지쳤다, 에너지를 다 소진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훨씬 그 이전 단계부터 복합적인 원인과 복잡한 의미를 담은 말이라는 걸 배운 것도 있고요. 우선 저의 소개를 좀 하자면 저는 IT 회사에서 마케터로 인턴부터 정직원까지 2년 가까이 근무를 했고 처음 입사할 땐 체험형 인턴으로 입사해서 계약기간 3개월만 근무했다가 회사에서 저를 좋게 봐주셔서 정직원으로 재입사를 한 케이스예요. 진로를 정할 때 사춘기부터 장장 10년 가까이 동안 우여곡절이 많았던 터라 그 기회가 정말 감사했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쏟아붓고 또 그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어요. 그러다 퇴사한 지 어느새 1년이 다 돼가고 지금은 워킹홀리데이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다양한 도전을 해보고 있어요. 여기까지가 이제 저의 백그라운드고 제가 왜 퇴사를 했는지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 이런 이야기들은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씩 풀어볼게요. 먼저 이 책은 곽연선 작가님이 쓰셨고 이분은 LG 경영연구원에서 조직문화, 리더십, 평가, 채용 등 인사조직 관련 컨설팅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연구위원이세요. 처음엔 이 책이 인사 담당자들 보라고 쓴 책인가 싶었는데 책의 타겟이 크게 개인과 조직으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개인에 대한 부분에선 아, 이게 나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구나, 아, 그래서 그랬구나 싶더라고요. 이 조직에 대해서 얘기할 땐 아, 내가 속했던 조직의 이런 특성들이 나를 번아웃에 빠지게 만들었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게 해주었어요. 그래서 이 책은 크게 번아웃의 특징, 번아웃의 요인, 번아웃의 해결책, 바람직한 직장의 모습, 이렇게 4가지 순서로 풀어나가는데요. 이 근거를 국내외 연구 결과로 제시하는 건 물론이고 다양한 실제 사례들을 다뤄서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만하게 쉽게 풀어냈어요. 먼저 번아웃의 의미부터 정리하자면 여러분이 알고 계신 대로 무기력한 상태가 맞는데 이는 크게 에너지의 소진으로 인한 것과 감정의 소진으로 인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번아웃이 이미 다 소진해서 무기력한 상태만 번아웃이 아니고 아직 에너지가 활활 타오를 때부터 번아웃의 초기 증상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번아웃의 4단계를 잘 이해해야 돼요. 이 단계를 설명하기에 앞서서 제가 경험했던 번아웃과 퇴사에 대해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물론 제가 이 책에서 나온 단계를 똑같이 거쳤다, 그대로 거쳤다는 아니고 큰 틀에서 비슷한데 저도 나름의 상황들이 있었어요. 1년 차에 이제 열정을 다해서 일하던 중에 팀원과의 갈등이 지속되면서 이제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힘들었는데 이제 팀장과 면담을 했더니 아, 다음에 셋이 술 한번 먹자, 이 정도로 끝났거든요. 그 과정에서 리더를 비롯해서 아무도 신입사원이 나를 케어해주지 않는다, 내가 도움이 받을 곳이 없다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 뒤로 회사 상황이 달라지면서 이미 깨진 제 멘탈은 혼자 극복을 하고 근데 그러던 와중에 이제 제 인사평가에서 제가 팀원 간의 갈등이 있다면서 감점이 되는 걸 경험했어요. 결과적으로 제가 갈등이 있었을 때는 도움을 받지 못하다가 이게 또 저의 평가를 내려가게 한다는 거를 알고 나니까 모티베이션이 완전히 떨어지게 됐고 그런 환경으로부터 저 자신을 좀 지키기 위해서 퇴사를 하게 됐는데요. 이제 이 책에서 말하는 4단계를 거쳤더라고요.
먼저 1단계는 열성. 열성이 넘쳐서 뭐든 잘 해내려는 신입사원의 단계 있죠. 이때 단순히 잘 해내겠어 정도가 아니라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기대와 열정을 가지고 업무를 하게 되면 그것부터 번아웃의 초기 증상일 수 있대요. 여기에 2단계는 침체예요. 내 삶에서 일의 비중이 크고 나라는 개인의 비중이 없어졌는데 처음에 열정은 식었으니까 그동안은 보이지 않던 근무 여건, 회사 상황 등이 보이는 단계래요. 그리고 3단계는 좌절이에요. 내가 기대하던 것보다 적은 보상과 인정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단계예요. 이로 인해 의문과 회의감에 빠져 어려운 업무를 회피하고 열심히 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에 빠집니다. 그리고 4단계는 무관심이에요. 회사에서 일어나는 일에 무관심해지고 내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 위해 최소한의 일만 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3단계 좌절이나 4단계 무관심일 때 내가 번아웃이라는 걸 자각하는데 사실은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기대와 열정을 가지고 업무를 하는 1단계와 그 열정이 식고 업무 외적인 것에 집중하기 시작하는 2단계가 번아웃의 초기 단계이니까 이를 미리 자각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4단계 중에서 3단계에서 4단계로 넘어갈 때 바로 퇴사를 했는데요. 태어나서 처음 겪어본 모티베이션이 제로가 된 상태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걸 원하지 않았고 제가 처한 환경이 저를 병들게 하고 있다는 거를 심리상담을 통해 충분한 조언을 듣고 또 저도 이제 깊은 고민을 거친 후에 퇴사를 결정을 하게 되었어요. 그 과정에서 이제 제가 애정하던 저의 첫 정규직 직장 그리고 그동안 주어졌던 감사한 기회들 그리고 이제 제가 존경하던 구성원들을 떠나는 거는 아쉬웠는데 앞에 이유들로 인해 더 남는 거는 오히려 저를 더 힘들게 할 거라는 판단을 내렸어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게 제 개인의 문제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계속 자책을 하던 상태였는데요. 이 책에선 MZ세대의 번아웃은 구조적 문제라고 정의를 해요. 이제 현재 사회는 MZ세대에게 더 많은 노력과 기준을 계속 요구를 해서 번아웃의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고 있는데 사실은 구조적 문제라고 딱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결국 개인은 많은 것을 포기하고 자신을 돌보는 것에 집중하게 된다고 설명을 해요. 이게 딱 제 상황이더라고요. 아무튼 이 책은 MZ세대의 번아웃은 개인이 아닌 사회와 조직이 먼저 나서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이 재밌는 건 이런 구조적 문제를 단순히 업무 강도, 기업의 착취 이런 레벨로 다루는 게 아니고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본다는 점인데요. 여기서 꼽은 조직의 요인으로는 의사 결정에 대한 권한이 없는 조직 문화,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는 무기력한 업무 환경, 의미를 찾기 힘든 업무, 미흡한 보상 등이 있어요. 제가 재밌게 본 부분은 독성적 조직 행동이라는 부분인데요. 구성원 간의 비협조적인 태도,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 모욕적인 발언과 폭력적인 행동, 보편적 윤리관에서 벗어나는 행동이 대표적이에요. 독성적 조직 행동을 마주한 구성원은 스스로를 가치 없다고 느끼고 조직이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기 때문에 번아웃을 호소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이직 의도도 높아진대요. 심지어 번아웃의 60% 이상을 설명하는 주요한 원인이라고 해요. 심지어 연봉보다도 퇴사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고요. 또한 이와 함께 소외감, 외로움도 번아웃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니까 내가 어떤 요인에 의해 번아웃이 왔는지를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 책에선 조직이 어쨌든 원인은 조직에 있기 때문에 구성원에게 해줄 수 있는 것과 조직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것 이렇게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번아웃으로 좀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계실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것, 개인이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볼게요. 심리상담. 이제 누구도 스트레스를 피할 수는 없지만 같은 상황을 경험을 하더라도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부정적인 영향이 줄거나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심리상담을 통해 내면의 힘을 기르는 과정이 필요해요. 저는 심리상담을 통해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생각을 열어줘가지고
아,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아, 이럴 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이 넓어지기도 했어요. 저는 유료 상담도 받아보고 국가가 지원해주는 것도 받아봤는데 국가가 지원해주는 심리 상담도 괜찮으니까 우선 예약해두세요. 예약이 밀려있는 경우가 많아서 한참 기다리거든요. 저는 퇴사하기 전에 이제 힘들어서 신청을 했는데 2달 뒤에 오래가지고 퇴사를 하고 나서 받게 됐어요. 혹시 지금 많이 힘드신 분들이라면 유료로라도 심리상담센터 예약해서 빠른 시일 내에 꼭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찾아보면 심리상담센터가 정말 많이 있으니까 너무 어렵게는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해요. 서울 사시는 분들은 서울심리지원센터가 지역별로 있으니까 가까운 곳으로 예약하셔서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고요. 비서울 지역도 지역구에서 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연계센터에 상담비를 지원해주는 경우가 다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시고요. 그 다음으로 할 수 있는 건 마음챙김이에요. 저도 상담이 종료될 때 상담사 선생님이 스스로 마음챙김을 하면 좋다고 알려주셨는데 이 책에서도 다르더라고요. 존 카바진 박사가 처음으로 마음챙김을 정의를 할 때 판단을 배제한 채 의식적으로 현재의 순간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라고 정의를 했는데요. 이제 마음을 열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해서 자각력을 높이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를 통해 내 감정과 상황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자신의 내면을 고화질로 들여다본다면 언제 내가 취약해지고 예민해지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스스로의 감정을 컨트롤하기 더 쉬워지고요. 이런 내면 검색 훈련은 궁극적으로 나뿐만 아니라 타인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합니다. 책에서는 여기에 이어서 조직이 해야 되는 것들과 결과적으로 좋은 직장이 무엇인지까지 다루고 있는데요. 이제 저는 당사자인 여러분들이 공감하실 만한 내용들을 제 이야기와 함께 정리를 해봤어요. 저는 이제 그 환경에서 벗어나 병원도 가지 않게 되었고 심리상담도 가지 않게 되었는데요. 사실은 아직까지 조직 생활에 대한 두려움 혹은 걱정 같은 것들이 남아있어요. 하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경험한 것도 번아웃이고 원인도 알게 되었고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도 알게 되었으니까 앞으로 좀 더 씩씩하게 극복해 나가고자 해요.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들도 각자 처한 환경에서 잘 헤쳐나가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하고 싶은 말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